서울 그리고 서울 가까운 이런 지역들, 이 지역들은 저는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경기 침체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로 싸게 내 집마련을 하실 기회가 올 거예요. 외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쉽지 않겠죠. 자, 정부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전세나 월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일일 지금 네.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제 전세 거래가 지금 꽤 지금 좀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월, 3월 달, 요때가 이제 전세가 굉장히 많았고요. 요 이후로는 추세적으로 지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10월, 15일 대책 이후로는 좀 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월세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서울의 월세 시장도 똑같이 올해 한 2월 달 정도가 제일 뜨거웠고요. 네. 그리고 조금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최근에 또 10월, 15일 대책 이후로는 월세 거래도 지금 꽤 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소 거래가 많았다고요? 네. 저는 이제 요번 지금 올해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지금 정상 거래량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때 당연히 취소 거래가 좀 늘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늘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한 정말 많아도 50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때 작년에 상승, 24년 중후반에 상승했을 때도 취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24년보다 25년의 거래량이 확실히 더 많죠. 지금 올해 한 2, 3월, 그 다음에 5, 6월, 그 다음에 최근 10월.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빵빵빵 거래가 계속 늘었죠. 그래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2020년 이후로 지금 5년 만에 연끌 거래가 터진 거예요. 연끌 거래가. 자, 근데 취소 거래를 보시면 어때요? 이때 벌써 지금 취소 거래가 거의 한 7, 80건에 달합니다. 이게 보시면 취소 거래가. 그리고 요때 6월 달은 취소 거래가 150건이 넘어요. 그래서 이 터진 거래량 대비해서 이때는 취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취소 거래가 올해 유독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때 10월, 15일 대책 이후로는 어때요? 취소 거래가 이제 거의 없죠. 거래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네. 이렇게 취소 거래가 많았다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시세를 띄우기 위한 작전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시세 띄우기로 가격을 올려놓고 취소해버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연끌을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급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연끌을 유도하게끔 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취소 거래가 너무 많았던 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도 이제 정부에서 확실하게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뭔가 이런 시세 띄우기용 이런 거래도 이제는 뭐 완전 이제 근절이 될 거기 때문에 이분들 시세를 왜 띄우는 거죠? 띄운 거를 자기들이 다시 나중에 파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특정 누군가는 이게 가격이 올라야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 그냥 신고가를 몇몇 단지에서 일부러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또 신고가 치고 올라가네,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이 저는 2021년 연말하고 너무 유사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내년에 정말 이제 22년처럼 또다시 하락이 다가온다. 그러면 요때 올해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또 안타까운 또 시간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공급에 상관히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또 지금 공사 완료 미분양은 많다. 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구치 부동산 대책 때는 대규모 공급 정책이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정부도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네. 이 두 데이터와 그 정부 이야기 메시지를 정합하면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인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공급이 네. 부족하다는 건 완전 팩트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년만 부족한 게 아니라요. 26, 27, 28년까지 여기에 확정이 아닌 미확정까지 한번 더해서 보겠습니다. 이주 및 철거나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까지 더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착공이나 분양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28년은 공급이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26년, 27년, 28년 이 3년은 확정이에요.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요 이후로는 바뀔 수 있어요. 자, 근데 3년 연속 공급이 지금 20년 만에 지금 가장 작잖아요. 30년 만에 가장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서울의 공급이 작은 건 맞다. 네. 새 아파트가 작다, 공급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격 어떤 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지금 펼쳐서 이것들을 진정을 좀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분명히 작은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다 지어졌는데 지금 못 팔리는 아파트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분명히 공급이 잔 건 많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다 지어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울에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이제 고가 시장들 같은 경우는 뭐 로또 청약이라고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다 해놨으니까. 얼마 전에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난리인데 이 이외의 지역들은 그만큼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서울에 지금 공급이 정말로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 서울을 지금 남자를 비교를 해보면 뭐냐면 성격은 너무 좋은데 능력이 엉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좋은데 다른 데이터는 또 너무 엉망인 거죠. 네. 그래서 서울은 사실 공급 말고는 다른 거는 모든 게 다 지금 엉망인 이런 시장인 거죠. 자, 근데 또 내년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 매매와 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미국의 주가가 지금 크게 떨어진 게 원래 좀 네. 크게 올랐다가 떨어진 게 하루 사이에 뭐 고점 대비하면 지금 한 4% 이상 폭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 고용 지금 실업률도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좀 네. 문제도 좀 있고 매출 재고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 지금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매출 채권이 회수가 안 되냐. 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금리 인상을 12월 달에 원래 한다 그랬는데 안 한다. 맞아요. 이러니까 지금 이런 근데 저는 정말 어지러운 게 뉴스가 심지어 그 엔비디아 그 뉴스 나오기 전날에는 네. 실적이 대박 나서 맞아요. 엔비디아 뭐 AI 버블 논란을 잠재시켰다는데 바로 하루 뒤에는 이게 맞아요. 뭐 하는 거지? 그렇죠. 아니 하루 만에 엔비디아 회사가 바뀔 일은 없는데. 맞아요. 완전 널뛰기를 하고 있는 널뛰기. 네, 그게 AI 버블의 증상 중 하나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게 지금 이제 한국의 지금 주식 차트인데요. 네. 자, 보시면은 2000대 초반부터 본 겁니다. 지금 20년이 넘는 차트예요. 자, 근데 요때 코로나 때 정말 미친 듯이 올랐고요. 자, 미친 듯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항상 무슨 일이 있었죠? 미친 듯이 떨어졌죠. 자, 그리고 이때만큼이나 지금 어때요? 최근 몇 달 동안 더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내년에 뭐 워낙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금융시나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옛말 격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만큼의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저는 정말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환율도 보면 지금 1,470원이 드디어 넘었잖아요. 1,470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환율이 이제 1,500원이 넘어가면은 뭔가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저는 리스크에 저는 네.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또 보면은 한국도 보시면 한국도 이제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지금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각종 대출 금리가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저는 뭔가 좀 경고 신호를 좀 보내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언제가 위험하냐면 이제 앞으로의 금리 추이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미국의 금리 추이 차트인데요. 보시면 항상 금리가 이렇게 급락하던 시기, 이런 시기가 항상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아주 빠르게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니까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닷컴버블 꺼질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혹시라도 금리를 뭔가 이렇게 급하게 내린다 미국이,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품귀 현상도 심화되고 이제 다주택자 규제, 뭐 토지 거래 허가고 민간 임대 공급을 말라붙게 하는 이유는 뭐고, 앞으로 전세 시장에는 어떤 혼란이 올까요? 지금 이제 전세가 지금 완전 품귀가 맞아요. 네. 전세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안 가죠. 또 가능하면 이제 그 갱신권을 또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일단 하지만 공급이 또 작은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저는 전세는 지금보다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전세 수급이 좋고 공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경기 침체가 올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2년이나 2008년 IMF 같은 이런 뭔가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온다. 그럴 때는 이제 수요가 순식간에 이제 얼어붙기 때문에 공급이 작아도 그때는 전월세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면 지금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월세 가격이 우상향해도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떨어질 수 있죠. 침체가 오면 항상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 하반기에도 그랬고요. 네. 2008년에도 그랬고요. 네. 네. 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하면 또 갭 투자 먹고 집값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그럼 일리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일리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급격한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방향성,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지금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미래가 없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과도하게 쏠린 부동산을 좀 워워시키고 이거를 이제 금융시장이나 뭐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로 자금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정책들이 좀 과격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도 저는 이제 일부 지역에는 지금 소송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니 우리 지역 아파트는 지금 오른 것도 없는데 왜 우리 지역까지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렸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이런 정책들을 조금씩 좀 뭔가 좀 너무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씩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규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예요? 이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예전에 2010년대 워낙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때는 뭐 소득도 안 보고 막 그 다음에 보증까지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아파트에 못 사시는 분들도 막 아파트에 막 살게 되고 그런 식으로 높아지면서 2010년대, 2020년대 부동산 시장 버블에 상당한 저는 일조를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큰 틀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10월 15일 이런 부동산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만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이에요. 아니 솔직히 너무 화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네. 집값이 안 오른 지역도 있는데. 아니 별로 오른 것도 없고 지금 떨어졌다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동네까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너무 좀 개인 재산권 침해를 좀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진짜 경기 침체가 와버린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팔 수도 없잖아 이거는. 그래서 개인 재산권 침해에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펼치시는 분들은 가급적 서서히 좀 이렇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그렇게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내년에 6, 7월 부동산 세제 합리화도 예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네. 1주택자는 은퇴한 고령자분들도 보유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뭐 현금 여유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현실적 보유세 절세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뭐 방법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입지를 낮추거나 해야 되는 걸까요?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지금 고가 주택을 파시고 경기도의 외곽으로 가시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그래서 뭐 수지나 네. 용인이나 뭐 이런 지역도 충분히 수도권 접근성도 좋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계속 일관적인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지금 목을 좀 죄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제에 대한 합리화 이제 말이 합리화인데 결국은 이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정시장가의 비율,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면은 재산세, 종부세, 거기다가 상속증여세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무사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도 지금 증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준비를 하셔라. 자,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규제로 인해 옥석거리가 심화될 것인데 조합원 분담금 여력이 있는 서울 중심부만 살아남고 외곽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그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과열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돈이 되려면 일단 땅값이 비싸면은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대출 금리, 그렇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대출이자, 그다음에 거기에 공사비. 근데 공사비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대출이자도 최근에 들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최고 6%까지 지금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출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작용을 하는데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는 시장이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특히 고가 지역이나 이런 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사업성이 지금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모아주택이나 뭐 이런 데 또 경매나고 또 이런 데들은 굉장히 경제질도 높고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서울 중심부나 이런 데는 여전히 지금 매력이 꽤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외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쉽지 않겠죠.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저는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네. 중심부 외곽 뭐 입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분당과 일산 예전에 가격이 비슷했는데 회복세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강남가의 직주 근접 같은 거겠죠. 직주 근접도 있지만 저는 일자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GTX가 이제 뚫렸잖아요, 일산에. 그런데 사실 일산이나 파주나 부동산 시장이 뭐 크게 지금 별다른 움직임이 없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아직은 삼성까지 뚫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서울역까지는 오잖아요. 그리고 서울역 인근에도 회사는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일산 사시는 분들이 강남까지 출퇴근할 일이 있겠습니까? 강남 출퇴근하실 분들은 대부분 경기도 남부에 사시겠죠. 그래서 서울의 북부 지역에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일산에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GTX가 이미 서울역까지는 뚫렸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경기도 남부는 여전히 지금 활발한데 경기도 북부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집값이 지금 갈리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수도권에 계신 분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무주택, 1주택자분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무주택, 1주택자 분들은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먼저 이걸 제가 지도를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경기도에서도 이런 이제 외곽 지역들 있죠. 외곽. 특히 이제 경기도 남부에 있는 외곽 지역들. 그래서 오산이나 그다음에 동탄, 평택, 안성, 요 경기도 남부권 있죠. 이쪽은 저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무릎 밑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또 규제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지금부터 내년 말 안에 그 어느 즈음에 내 집 마련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그리고 서울과 가까운 이런 지역들 이 지역들은 저는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년 지방선거 6월 3일날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정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정책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건은 경기 침체. 그래서 혹시라도 환율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1,500원을 돌파하고 지금의 코인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뭔가 경기 침체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로 싸게 내 집 마련을 하실 기회가 올 거예요. 서울이나 서울 인근의 분들은 조금 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추이를 좀 보자. 네, 요게 이런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1주택자는 만약에 갈아타기는 지금 시점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갈아타기를 할 수가 없죠. 일단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뭐 대출이 가능하신 분이다. 현금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지금 갈아타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저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분들 입주와 평수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평수를 포기해야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니즈가 다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부동산 나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나는 삶의 질이 중요해. 근데 나중에 결국 상관없진 않더라고요. 상관없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 큰 자산이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시면 상관없으신 분이다. 그럼 뭐 평수를 선택하시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다라면 저는 결국에는 왜냐면 나의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기왕은 돈도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팔 때 잘 팔릴 만한 부동산을 뭐 전원주택이나 뭐 타운하우스 이런 거 지금 완전 시장이 엉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만은 내 개인적인 취향을 좀 저는 버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취향을 가져갈 정도로 부자가 되면 그때는 뭐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 되는 부동산을 저는 선택을 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를 잘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과 부산과 대구, 경남 그리고 또 다른 곳도 좋게 보신다 했는데 실제로 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강연도 지금 준비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12월 5일, 6일, 7일 그래서 금, 토, 일 3일 연속 제가 3일. 강연을 오전, 오후에 2번씩 있네요. 맞습니다. 네. 금요일 날은 이제 오후와 저녁에 한 네. 번씩,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네.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일요일 날은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네. 그래서 부산, 경남 특강, 요게 이제 일요일 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강연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한 네. 220명 정도 네. 수용 가능한 공간이고, 철도 이제 기술원이라고 해서 경남 양산에 있습니다. 장소는 다 같은 데인가요? 다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부산하고 되게 가까워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대구 갔다가 울산 갔다 이렇게 옮겨 다닐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냥 한 장소에서 쭉 하기로 네. 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그러면 지금 내 집값 지금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경남 어떻게 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오셔서 강연 들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12월 5일에는 대구, 경북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네. 12월 6일에는 경남, 울산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네. 12월 7일에는 부산, 경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이거 중복 신청도 되는 건가요?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중복 신청은 안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경남 셋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이제 신청하면 되고 네. 혹시 이거 뭐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돈 내시는 건 아닙니다. 무료 강의다. 무료 강의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전에는 원래 서울과 수도권에서 위주로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지역에 계신 분들 오는 게 좀 힘든 게 있다 보니까 네. 직접 여기 철도인재기술원, 네. 경남 양산시, 여기가 부산 근처인가요? 이제 바로 부산 근처예요. 네. 거기서 대구 경북 특강, 네. 경남 울산 특강, 부산 경남 특강 하시는데 혹시 오늘 이제 뭐 지역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이날 강의에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이날 강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수급이나 지금 거래 동향 데이터 정도 그리고 네. 가격 흐름 차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이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제 수요나 공급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이 절호의 저는 기회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 부동산 시장에 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될 그 변수가 뭔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사실 이 유튜브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좀 네.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 강연에서는 제가 네. 훨씬 더 편하게 디테일한 얘기를 제가 드릴 거고 또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이 개별적인 개별적인 질문을 또 Q&A 시간을 또 가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구체적인 아파트나 네.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시간이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살지 말지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물어보고 맞습니다. 또 직접 데이터로 대표님께서 답변도 해줄 수 있는 네. 이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그렇죠. 시간이 되겠네요. 네.